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올해 39살이 된 남자입니다. 남들에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겪다 보니 제 스스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처제로 인해 저는 너무 큰 고민이 생겨버리고 말았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막장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툼 없이 행복한 삶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 하나 나무랄 게 없는 너무나도 착한 심성의 여자였었죠.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었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다 보면 제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제 아내였죠. 아내는 맑고 고운 미소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햇빛에 비친 미소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첫눈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련했었던 기억이네요. 하지만 그녀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외모도 남들보다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죠. 저는 생전 처음 봉사활동을 오다 보니 너무 뻘쭘한 나머지 어색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다가온 그녀는 또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처음 오시냐고 물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 손이 부족했는데 잘 부탁드린다면서 악수를 건네더군요.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이 여자와 평생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그럴 뿐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했고 남자답지 못하게 숙기도 없었죠.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나갔을 무렵 그녀가 제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분이 드문데 정말 성실하신 것 같다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오늘 식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을 내뱉어버린 순간 아차 싶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들었죠. 그런데 너무 의외로 그녀는 웃으면서 안 될 거 없죠 라며 제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그날 저와 그녀는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법 말도 하면서 장난도 치고 할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성격이 예전보다 밝아진 게 느껴졌죠.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겠다 싶었고 운이 좋게도 금방 취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을 하면 봉사활동을 나오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제 진심이 통했는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와 그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연애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도 있었죠.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는 평생을 함께 지내자고 프로포즈를 했고 처음 제 고백을 받아 주었을 때처럼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어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남들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형편이었고 저 또한 그저 그런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제 형편을 잘 아는 그녀였지만 제 프로포즈를 흔쾌히 받아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친정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처럼 너무나도 착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어서 그동안 아들로서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당장 살 곳이나 이런 건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만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안에 돌연변이는 늘 있다고 하듯 아내의 친정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렸고 아내의 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내와는 다른 분위기의 엄청난 미인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서 연예인 스카웃도 많이 받아봤고 미인 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훌륭한 미모였죠. 하지만 예쁜 미모와 달리 성격은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들리라고 말하는 건지 장모님에게 말하더군요. 왜 저렇게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집안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라며 하는데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였었죠. 그 착한 아내도 동생과는 별로 친하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 건지 동생은 자신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요. 예쁜 미모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주변에 붙어 다녔고 학창시절에는 늘 싸움을 제일 잘하는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셀 수 없이 많은 설득해봤지만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서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낀 뒤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아무쪼록 그런가 보다 했었고 저와 아내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면 바로 그날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 아내를 닮은 2세를 낳아서 기르자고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말았죠.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제 아내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에 너무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버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갑자기 외톨이가 되어버린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고 나쁜 생각까지 해버릴까 할 정도로 힘이 들었죠. 하지만 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을 놓아버린 듯이 살아갔습니다. 기계처럼 회사만 다녀오고 갈 뿐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는 그냥 로또나 당첨돼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1년이 넘게 어머니의 용돈과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로또를 사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 결과 3등까지는 3번 정도가 됐지만 2등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래도 많은 걸 내려놓고 하다 보니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잃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하늘이 제게도 기회를 주었죠. 1등이 당첨이 되었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까지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잤고 매일같이 꿈을 꾸는데 당첨이 안 된 것부터 시작해서 로또가 망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별의별 꿈을 다 꿨었죠. 아무튼 그런 걱정들은 무의미했고 결국 당첨금을 받게 되었죠. 세금을 다 떼고 보니 실수령액은 10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먼저 돈을 쓰게 된 곳은 제 아내의 납볼 땅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였죠.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원하는 걸 다 해줬을 텐데 싶어서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 어머니의 집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해봤죠. 남은 금액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기에 젊은 시절 생각해보던 요식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과감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경력이 없어서 많이 서툴렀지만 남들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남던 잔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고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나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남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해오던 중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지셔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연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운해서 말씀드렸죠. 언제는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이런 걸 고민하시냐며 당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의식이 없으셨던 상태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요 근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결국에는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니 직원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융통하려다 사기까지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앓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도움을 드린다고 했죠. 장모님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딸로 인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면서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오랜 설득 끝에 장모님께 결국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처럼 저를 대해주시던 장인어른은 끝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결국 제가 해드린 돈과 장인어른의 보험금을 합쳐서 겨우 빚쟁이 신세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느라 항상 친정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고 처제도 자주 마주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처제가 너무 힘들다면서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되냐고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기에 처제와 저는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 술이 조금 취하니까 처제는 아내 얘기를 꺼내더군요. 언니에게 너무 못했던 게 매일 생각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잘하고 싶다고. 착한 언니를 왜 빨리 데려갔는지 하늘이 원망스럽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게 잘못했던 부분들도 너무 미안했다며 철이 없어서 했던 짓이지만 형부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그 말에 저는 처제의 진심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처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본래 성격은 역시나 부모님과 아내를 닮아서 착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처제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고 말을 이어가다가 처제는 제게 질문을 했죠.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당황했지만 거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왠지 로또 당첨이 되어서 벼락부자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냥 예전에 묵혀두었던 주식이 조금 올라서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장사가 잘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하튼 그날 술자리를 계기로 처제와 저는 종종 밥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죠. 그러다 결국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처제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제에게 용돈을 주고 지냈었기에 그날도 제가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처제가 일해서 돈을 벌었다며 자기가 술을 산다고 하더군요. 처제가 일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의아하긴 했지만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 저보고 다음 술자리를 사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제가 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헤어지다가 처음으로 술을 더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제는 평소와 다르게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밖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저런 남자랑 있지? 남자가 돈이 많나 보지 뭐 이런 식의 대화였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소리였지만 내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니 처제는 누가 봐도 예쁘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제가 예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죠. 미인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예뻤던 외모였고 항상 관리를 잘해왔던 터라 군살도 없었으니깐요. 근데 평소와 달리 처제도 많이 취했던 건지 계속 저에게 스킨십을 하고 기대려고 하더라고요. 맨 정신이었으면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테지만 저도 술이 많이 취해서 미쳐버린 건지 처제의 모습이 여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는 내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국에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처제와 저는 사귀자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연인과 다름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절대 이건 아니다 싶었고 이런 관계를 그만하자고 만나서 얘기하려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너무 예쁜 미모에 홀려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오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 누구도 모르게 몰래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평생 겪지 못해본 유례 없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항상 많은 수익을 유지해 주었던 저희 식당도 너무 큰 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루에 매출 300만 원은 찍던 가게가 하루아침에 30만 원도 못 팔게 되자 그때부터 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갔던 거죠.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기에 모아뒀던 돈들은 시설 재투자로 많은 자금을 지출한 상태였었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저히 끝날 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죠. 그동안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던 가게를 폐업 처리를 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고 너무 슬펐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처제는 제가 폐업 처리를 하자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힘들 때부터도 많이 달라진 걸 느끼긴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약속을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못살게 굴었죠. 지금 상황 힘든 거 잘 알지 않냐고 해도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항상 받아갈 정도였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난 뒤 저는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제는 일단 자신에게 있는 돈 전부를 맡겨두라고 하더군요. 사업하는 사람을 못 믿겠다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만나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집에 잡혀있는 전세자금 5천만 원이 다였죠. 그래서 저는 월세로 옮겨가기 위해 그 돈을 받게 되었고 곧장 처제에게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했다라고 문자를 한 이후로 단 한 통의 답장도 전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넘어간다 싶어서 처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처제는 어떤 건장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나더군요. 정말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와 맞붙어서 절대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욕을 하면서 뛰쳐나갔죠. 처제는 깜짝 놀라더니 왜 여길 찾아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돈 찾으러 왔지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가짠타는 듯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욕을 내뱉더군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 당해온 게 있어서 위로금 차원으로 생각하고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감옥에 안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첫째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저는 돈을 주는 기계처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달려들려고 하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내가 네 처제 되는 여자 남자친구인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하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 해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면서 마음 같아서는 묵사빨 내주고 싶은데 지금 사고 치면 안 돼서 겨우 참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밀쳐버리고는 처제의 집으로 둘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건달이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사고를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봐서 느낌이 왔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남자와 짜고서 제게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감히 처제와 연인으로 지냈다니 저는 차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당장 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 5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재기해보려고 했던 사업 미천이었는데 너무 절망적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제가 다시 그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돈도 돈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처제가 그 놈과 붙어 있을 걸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한심한 질문이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연들을 보다가 저도 많은 분들께 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얼마 전 1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꼭 누군가에게라도 말을 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제 사연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려보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너무 벗어나고 싶었던 기억들만이 가득합니다. 비록 아버지께서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셨기에 생활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면서부터 제 인생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저보다 2살이 어린 잘생긴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제 친동생이니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왜소했던 터라 그 아이는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훨씬 좋았었죠. 알고 봤더니 제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맞바람을 피시고 집을 나가셨던 겁니다. 별로 저에 대한 사랑도 크지 않으셨던 분이었기에 어머니는 열심히 살아라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죠. 그리고 제 동생의 친어머니는 갑자기 암투병을 겪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동생은 처음부터 제게 적대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제 아버지 탓이라고 늘 생각했었고 그런 아버지의 밑에서 곱게 자라고 있었던 제가 절대로 좋을 리가 없었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생은 아버지가 없을 때면 저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동생은 2살이 많은 제게 반말을 내뱉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이르기에는 너무 창피했죠. 그래서 그냥 아직 동생이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짓궂은 장난은 점점 도를 넘어서서
학교에서까지 그런 행동들이 생겨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고는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지내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두근대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 여자가 나타났고, 그 당시 저는 그 여자를 아주 많이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 집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몇 번을 지우고 쓰고 반복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편지를 동생이 방에서 읽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동생은 낄낄 웃으며 "너 연희 좋아하는구나. 네 주제도 모르고 고백을 하려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함부로 내 편지 읽고 그러냐며 욕을 하고 뛰쳐나갔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연희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동생은 저를 가리키며 "우리 형인데 같은 반이라며?" 라고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질끈 참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분노가 폭발해서 펑펑 울면서 눈에 보이는 동생의 물건을 모두 다 던졌고 옷도 가위로 마구 찢어버렸죠.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동생도 집으로 들어오더니 제게 뛰어들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제가 당연히 불리했지만 저도 눈이 돌아간 상태여서 동생의 멱살을 잡고 서로가 처음으로 몸싸움을 하게 된 날이었죠.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큰 사고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저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기가가구에 크게 부딪혔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한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한쪽 귀가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제 귀가 상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석에 있는 동생에게 욕을 해대면서 달려들었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네가 먼저 해놓고 왜 자기 보고 그러냐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쪽 귀를 잃게 되었고 훗날 웃고 지낼 줄만 알았던 동생도 잃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괴로운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맘들은 고스란히 동생에게 갔죠.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꿈에서조차 나오면 욕을 하면서 때릴 정도로 많이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전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대학생활도 즐기고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생을 마주하지 않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었고 마냥 행복했었죠. 그러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장 오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울면서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신 상태셨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던 상황이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결국 제 바람은 이뤄지지가 않았죠. 아버님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시게 되었고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서류상으로 있는 형식적인 동생만 존재할 뿐 사실상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변호사분이 찾아와서 제게 유산을 관련한 걸 안내해 주더군요.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본인 재산의 90%를 제게 상속하셨고 10%는 동생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서 재산을 더 분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었죠. 동생도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휴가를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욕이 나왔고 도저히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을 테니 너는 그냥 눈에 띄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했죠. 울고 있던 동생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며 또 티격태격하게 됐고, 유사는 어차피 너한테 10%밖에 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했고, 마음 같아서는 1%도 주기 싫다고 역겨우니까 말도 걸지 말라고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격 같아서는 날뛰었어야 할 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전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각장애가 있던 터라 평범한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기에 저축만 해두고 살아도 충분해서 간단한 재테크들만 할 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주 가던 부동산에서 중개업자분이 저보고 결혼을 해야 할 때 되지 않았냐고 하더니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아는 분의 딸인데 지금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고 얼굴도 예쁘고 착하다면서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여자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다가온 적은 있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눈빛이 바뀌는 것도 여러 번 겪었고, 저에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 재산에 관심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는 부동산을 나서게 됐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저는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서 있더군요. 복장을 보니 스튜어디스의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저는 저 여자분을 소개시켜주려고 했었던 건가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예쁜 외모에 뭔가 전문적인 복장을 입고 제게 방긋 웃는데 그 모습에 푹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부끄럽게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금방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런데 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을 참으며 보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으로 향했고 중개업자분에게 소개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개업자는 갑자기 웃더니 그러게 진작 소개받으라니까. 벌써 다른 남자랑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한탄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일단 여자분한테 한번 물어나 볼게요 라고 해서 저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다행히도 여자분은 소개받은 남자와 잘 안됐다며 소개를 받아보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소개를 받기로 한 날 저는 처음으로 미용실도 가고 명품 옷도 사서 최대한 저를 깔끔하게 꾸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녀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었고 활짝 웃으며 제게 인사를 하는데 평상복을 입어도 너무 아름다웠기에 저는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그녀의 발언에 뭐든지 수긍을 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단 사실에도 놀라지 않았고 재산이 이 정도 된다고 해도 그렇구나 하면서 별로 놀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력도 없고 사람을 편견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주로 하는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뭔들 다 좋았습니다. 그녀만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제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로 6개월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처럼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이 넘게 쓰는 게 일상이었고,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다 좋았고 불만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1년차 때부터는 제 아내는 저를 벌레 보듯이 무시를 하기 시작했고, 잦은 비행으로 출장을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우연치 않게 휴대폰을 보니 출장 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진 찍은 것도 봤지만 그냥 용서를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을 더 바람을 피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런 말들을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탓에 이미 제 사고방식은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했죠. 그냥 그렇게 밖에서 놀고 다녀도 항상 집에는 들어오니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모습이 제 눈에만 안 보이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모습의 여성이 보이더군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저렇게 호텔을 드나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조금 받고도 조용했던 이유가 저렇게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려고 했던 거구나 생각했죠. 저는 곧장 폭발할 것만 같은 마음을 추스르면서 조용히 둘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런데 결국 그 둘은 같이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조용히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분가량이 지나고 벨을 눌렀죠.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제 동생이 가운만 입은 채로 문을 열더라고요. 깜짝 놀라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저는 동생에게 일부러 접근했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출장을 가다가 자신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받고 만났다며 무슨 헛소리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참 황당하게도 바람피운 걸 자랑이라도 된다는 듯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한마디 하더군요.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 빌붙고 이혼 도장 찍고 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옆에서 비웃으면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저도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고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2년 만에 결국 끝을 맺고 말았고, 아내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죠. 그 뒤로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고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고 사람에 대한 배신이 너무 컸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해준다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저도 모르게 웃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여서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었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니 지금은 결혼한 지 6년 차지만 단 한 번도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달리 사치도 절대 부리지 않고 항상 알뜰하게 저축하고 지내는
그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달 전쯤 갑자기 10년 만에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호라 혹시나 싶었지만 그 혹시나가 맞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감히 나한테 전화를 다 하냐고 했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했다며 사과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말은 정말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이민을 오고 나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면 매일같이 욕하던 동생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하니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왜 죽었냐고. 그리고 죽은 지가 8년이 됐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할 얘기가 많은데 전해줄 것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난 뒤 저는 전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일도 다 말해줬었고 동생의 소식을 말해주면서 만나고 온다고 미리 말했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너무 미안하다며. 사실은 그때 당시 소개를 시켜줬던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 아내는 둘이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답니다. 제 재산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몰래 비자금도 많이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동생을 많이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전 아내는 불륜 사이가 맞았답니다. 물론 그건 전 아내만의 생각이었다고 했죠. 동생은 전 아내와 이민을 가고 나서 곧장 모든 사실을 밝혔답니다. 사실은 암에 걸려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당신을 형 옆에서 떼어내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전 아내는 이미 제 동생에게 많이 빠져 있어서 동생이 떠나는 날까지 옆에서 있었다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사실 동생은 절대로 이 비밀을 제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평생 말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이 노트를 발견했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절대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면서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라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고 저도 차로 돌아가서 침착하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동생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 끼어져 있더군요. 일기는 매일같이 쓰지는 않았고 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특별한 날들마다 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청각을 잃은 날 쓴 일기를 보니 동생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사고를 입힌 뒤로부터 매일같이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떠난 게 형의 잘못이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게 편한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했더군요. 제가 동생에게 말을 하지 않으니 서로 말을 섞지 않는 게 어린 나이에는 배려라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형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창시절 제게 놀림을 줬던 친구를 언급하면서 욕을 적었고 결국에 혼쭐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얼굴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던 날이 떠오르면서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자신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형의 행복이라 생각했고 절대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마지막으로 멀리서나마 보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오던 중에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답니다.
동생은 제 결혼식도 멀리서 지켜봤었기에 아내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장 뛰쳐들어가서 다 부숴버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동생은 침착하게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고 자신이 나서봤자 제가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유혹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호텔에서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걸려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모진 말을 하자 형이 펑펑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네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또 다시 미친 듯이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몰라줬던 게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간 동생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아내를 제 동생이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너무 슬퍼서 소리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면서 앞으로라도 동생이 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기도하자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저는 형으로서 너무 한심했습니다. 어릴 때 실수로 일어난 그 사고를 유연하게 넘어가지 못해서 모든 짐을 동생에게 떠넘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상처 많은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저는 제 동생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제 동생이 저 세상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짧게나마 위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꿈꾸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년 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저보다 3살이 더 어립니다. 저는 그녀와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고 함께 살 그날만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었죠. 하지만 제 여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연을 읽어보면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올려봐야 뾰족한 수도 없을 것 같고 좋은 방법을 찾을까 싶지만 너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대학교 친한 여자 후배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저보고 연애는 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여자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난식으로 아무도 소개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드냐고 했죠. 그랬더니 후배는 자신의 학창시절 동창이 한 명 있긴 한데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소개를 못 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황당하고 오기가 생겨서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길래 수준 차이가 나냐고 따졌죠. 후배는 친구가 학창시절에 얼짱 출신이라고 말하길래 갑자기 너무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사진부터 좀 보여주고 말하라고 했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후배에게 소개만 시켜주면 술을 한 달 동안 사주겠다고 했죠. 사진만 봐도 후배가 왜 얼짱 출신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던 외모였고 솔직히 소개팅을 하기에는 제가 한참 꼴리는 기분이라 부담스럽더라고요. 후배에게는 소개팅으로 만나면 승산이 없을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소개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을 테니까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친구들에게 말해서 저를 치켜 세워주자는 작전을 짜게 되었죠. 약속 당일날 저는 친구들과 일찍부터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후배는 그 소개녀와 만났고 커피숍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자연스럽게 치켜 세워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날따라 너무 긴장이 돼서 시간이 정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술집 문이 열렸고 제 후배는 소개녀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처음 보는데 정말 선녀가 들어오는 기분이었죠. 잠깐 사이에 저는 곧바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저 멀리서 오는 그녀를 보고 대박이라면서 속삭일 정도였으니깐요. 그날 저는 최대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점점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친구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치켜 올려준 덕분에 그녀도 어느 정도 제게 호감을 가졌는지 조금씩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나왔던 자리였고 진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는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결국 어느 정도 관계에 진전이 있었고 따로 몇 차례의 만남을 더 가진 뒤에 제가 고백을 해서 저와 그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말도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건 제게는 꿈만 같았죠. 여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착한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감에 빠져서 얼른 취업을 하고 더 많은 걸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늘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착한 마음씨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상태였고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평소 그러지 않았기에 뭔가 이상해서 계속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그러자 집에 일이 좀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인데 계속 묻기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묻고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힘든 일 있는 거냐며 그런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버지께서 잘못된 일에 손을 대셨고 결국 집에 너무 큰 빚이 생겼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뜸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라고 했고 당장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보태어 준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는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는 돈을 보내주었죠. 그러고서 더 얘기를 해봤더니 빚이 생각보다 너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을 빨리 갚지 못하면 한 달 이자만 너무 심각하다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해서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도 생각보다는 고액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때부터 기분이 이상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시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바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생각처럼 너무 심각한 곳은 아니었지만 순간 너무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바에서 일하는데 나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하냐고 화를 냈죠. 여자친구는 그냥 앉아서 대화만 하는 곳이라며 화낼 거 전혀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알바라도 해서 같이 도와줄 테니까 당장 그만두고 다른 알바 자리를 찾으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그 말에 미안하다며 당장 알바를 그만두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여자친구한테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말라며 다 같이 갚으면 그 정도 빚은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터라 시간이 자유롭고 고액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더니 배달 대행이 가장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잘 타지 못했던 터라 운전도 서툴렀고, 일이 서툴러서 배달을 많이 못하다 보니 수익도 별로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배달을 하다 사고도 몇 번 나보고, 지리적으로 익숙해지고 나니깐 그때부터는 점점 수익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는 걸 항상 걱정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게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이 고마움 다 갚아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시련이 저희의 만남에 있어서 더욱더 끈끈한 사이가 되게 해주고 평생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굳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은 절대 보잘것없는 헛된 생각이란 걸 알게 해주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된 그날은 주말 일요일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쉬는 걸 포기하고 배달 대행 알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여자친구를 소개받던 날 함께 있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바쁜 피크 시간대였고 배달통에는 몇 군데를 더 가야 하는 음식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너무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 있길래 그러냐고 답답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말을 하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커피숍 알바를 한다고 들었기에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대답을 했죠. 친구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평소에 장난질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에 그때부터는 심장이 엄청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거리며 무슨 말이냐고 똑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어제 저녁에 직장 선배들이랑 강남에서 아가씨들이 나오는 술집에 갔는데 복도에서 제 여자친구를 얼핏 본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긴가민가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여자친구가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자친구는 자신을 못 본 것 같으니 일단은 무턱대고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사실 파악부터 제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를 하길래 깜짝 놀랐고 기가 막혀서 말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친구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배달대행 사장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는 일을 중단하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도 불가능했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여자친구 집 앞에서 최대한 침착하고 밥을 먹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떨렸는지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거의 한갑을 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 여자친구와 저는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요즘에 커피숍은 바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즘에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가끔 진상들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거짓말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친구가 잘못 본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러 갔죠. 그런데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 찜찜한 마음은 절대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얼른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로는 별로 의심스러울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서 온 메시지를 무심코 눌러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다던 여자친구의 통장에는 잔액이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지 싶어서 메시지를 올려보니 며칠 전 날짜로 어떤 처음 보는 이름으로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올려다 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분에게 다시 보낸 건지 1000만 원을 출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싶어서 계속해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매월 1일에 똑같은 이름으로 꼬박꼬박 1,00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어림잡아봐도 1년 가까이 받아왔으니까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습니다. 곧바로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화를 내면서 이 돈 뭐냐며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뺏어가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바에서 알게 된 사장님이 있는데 그냥 주말마다 만나서 밥만 먹어주면 용돈 개념으로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고 밥만 먹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활짝 뛰면서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밥만 먹어준다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까요? 그것도 다 합치면 1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친구가 여자친구를 술집에서 봤다고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하려고? 내가 너 강남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것도 발뺌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서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진짜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나는 더 이상 너 얘기 안 듣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자친구가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일단 돈이 입금된 그 이름으로 연락처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울리더니 안 받아서 끊으려고 하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최소 60대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목소리더군요. 저는 바로 욕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화기 주인 남자친구인데 너 뭐냐고 하니까 젊은이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이딴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손녀뻘 데리고 무슨 짓거리 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돈 주고 하는 집 뻔하지 뭘 그딴 걸 묻냐면서 욕을 하고는 끊어버리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여자친구는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울어대고 너무 믿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끝도 없이 거짓말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두고 떠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바에서 일한 거랑 커피숍에서 일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냐고 했더니 미안해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럼 다른 데서 일한 건 다 거짓말이었고 애초부터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일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처음에는 바에서 얘기만 하는 일로 시작한 건 맞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장님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술집에서 홀서빙 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오라고 했답니다. 시급도 평균보다 2배 이상 쳐준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고 하고 갔다네요. 생각보다 너무 페이가 세다 보니까 바쁠 때마다 잠깐 도와주고 오고 하는 게 일도 수월했었고 돈도 되었기에 몇 번씩 일을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술집 여자 사장님이 자꾸만 자신을 설득했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 날 재벌 할아버지가 와서는 매달 1,000만 원씩 주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한테 전화했더니 돈 주고 하는 짓 뻔하다고 하던데. 네가 아까 밥만 먹었다는 건 거짓말이었냐고. 더 이상은 절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대답하더군요. 도저히 빚이 갚아지지가 않아서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셨다고. 정말 계속 그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지실까봐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문을 열고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여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던져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방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미운 마음도 컸지만 왜 그렇게까지 한 건지를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힘든 걸 도와주기 위해서 평일에 회사 끝나면 배달 대행을 자정 넘게까지 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도와줬건만 그 대가가 고작 이런 충격적인 배신이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날이 있고부터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빚은 거에 다 갚아가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해서 갚아 나갈 거랍니다. 일도 다 그만뒀고 그 남자와도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저를 속인 건 너무 미안하고 도저히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고 말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신 나간 자기 같은 여자는 잊어버리고 꼭 행복하라며 오빠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차라리 여자친구가 뻔뻔하게 굴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더 아프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이런 사실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사랑하기에 저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여자친구를 용서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현명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 부디 제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